네, 여러분. 우리 권리 주체에서 자연인 부분에서 주소와 그 다음에 부재와 실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번 시간에 마무리가 되면 법인으로 진도를 나가게 되겠습니다. 자, 일단 주소에 대해서는 실제 시험에서 출제 빈도는 약한 편인데요. 우리 민법 18조 1항에서는 실질주의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실질주의가 뭐냐?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로 한다. 그럼 반대되는 개념이 뭐냐면 공법상 주소의 개념인 형식주의. 예를 들면 주민등록법은 공법이죠. 주민등록법상에서는 일정한 주민등록이라는 이러한 형식을 갖춘 곳을 그 사람의 주소로 본다. 이걸 형식주의라 그러죠. 네, 그 다음에 복수주의는 여러분, 자,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해서 학교 앞에 하숙집에서 하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본다면 바로 그 학생의 주소는 복수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주도와 서울 이렇게 두 군데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을 복수주의고요. 그러나 공법상 주소는 당연히 단수주의죠. 한 곳밖에 있을 수 없습니다. 네, 주민등록을 두 군데 둘 수는 없는 것이겠죠. 그래서 일단 18조 1항에서는 실질주의, 18조 2항에서는 복수주의를 규정하고 있는데, 객관주의는요, 자, 이것은 민법에 명문은 없습니다. 학자들의 통설이 객관주의를 취하고 있다. 네. 자, 객관주의란 것은 어떤 곳에 이제 안주하고 있다는, 정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서, 그러니까 정주란 표현은 여러분, 한자로 잠시 표현하면요, 정주는 정하고 있다. 정주. 네. 이것이, 바로 제가 정주라는 용어인데요. 네, 뭐, 한자로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만은, 정주의 사실만으로 주소를 정한다. 이것을 우리가 객관주의라 그러고요. 그 다음에 정주의 사실 외에도 정주할 의사까지 필요하다가 의사주의입니다. 자, 역시 우리 민법의 태도는 아닙니다. 자, 학설상 태도는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주의, 단수주의, 의사주의는 모두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요, 토지와의 밀접 정도를 놓고 봤을 때 주소가 가장 이제 밀접도가 강하죠. 근데 여러분 가끔 이 거소가 또 지문에 뭐 주소는 빈도는 약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그래도 출제가 될 때는 지문에 이게 나올 수가 있어요. 지문에 거소의 개념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거소는 뭐냐면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거소를 주소로 본다는 같은 민법의 규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재지. 이것은 예를 들면, 자, 여러분이, 자, 어떤 전문 직업인인데, 뭐 법무사다, 아니면 감정평가사다, 공인노무사다, 이런 전문 직업 자격인입니다. 전문인이죠. 그래서 지방에 출장을 가서 그 현지의 호텔에서 한 2박 3일 정도 여장을 풀고 어떤 업무를 보고 있다라고 한다면, 자, 바로 그 장소, 그 체제하고 일시 체제하고 있는 그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현재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재지도 토지와의 밀접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주소, 거소, 그 다음에 현재지가 밀접 정도를 놓고 봤을 때는 그 다음에 주소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주소는요, 어떤 특정한 법률 행위를 함에 있어서 특정한 장소를 정했을 때 그곳을 가주소라고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파트의 매매라는 법률 행위를 하기 위해서 공인중개사 홍길동 사무소에서 만나가지고 매수인이 여러분이 매도인 입장이라면 매수인을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을 했다면 바로 그 홍길동 공인중개사 사무소, 그 사무소가 바로 뭐냐면 일시적인 주소의 개념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가주소랍니다. 일단 들으시면 좀 휘황하고 황당한 느낌이 드시겠지만 가끔 빈도는 없으나 주소에 대해서 한 문제가 나올 때는 지문에 이런 것들이 걸쳐서 삽입시켜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자, 여러분 그래도 큰 부담 없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종 선고 청구권자 나오는데 오른쪽 그림 이것은 여러분 진도를 우리가 지문 분석 우리 시무 교재 지문 분석을 하면서 해당 진도에 해당되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32페이지입니다. 자, 주소 나오죠. 자,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이게 무슨 주의죠? 복수주의. 그 다음에 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고 복수주의.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에 대해서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죠. 거소의 개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거소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자 또는 주소를 알 수 없는 자에 대해서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그랬었어요. 네, 그래서 딱 한 문제네요, 여러분. 분석 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재와 실종인데요. 역시 빈도는 부재보다는 실종이 압도적이죠. 자, 그렇습니다. 부재도 한번 확인하시죠. 자, 1번 부재자가 재산관리를 정하였으나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재산관리를 개임 뭡니까? 갈아친다는 소리죠. 개임하는 경우 종전수임인이 재산관리인으로 되었다면 종전수임인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자, 일단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는 두 가지 경우가 있죠. 부재자가 직접 재산 관리를 선임하고 부재 상태로 가는 경우, 해외로 뭐 장기간 출탈해서 한 경우, 이것은 부재자의 재산 관리이긴 하지만 부재자의 임의 대리인이고, 수권에 의해서 대리인이 된 임의 대리인이고, 그 성격이 또 위임 계약에서의 수임인의 지위에 놓인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직접 정하지 않고 부재 상태로 들어갔을 때, 이때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서 가정법원이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선임하게 되는데, 그때 재산 관리인의 지위는 부재자의 법정 대리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고, 그렇죠? 법정 대리인.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눠야 돼요. 두 가지 성격으로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1번 지문은 틀린 지문인데, 그러니까 부재자가 재산 관리를 직접 선임하고 부재 상태로 들어갔다는 거죠. 그런데 가정법원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 의해서 재산 개입을 했어요. 개입해가지고 재산 관리를 개임한 경우, 개임 바꿨다는 얘기죠. 이런 경우에는 종전 위임 계약에서의 수임인의 지위는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하게 되고 이제는 새로이 법정 대리인 자격으로서 재산 관리, 부재자의 재산 관리를 하게 되고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법원의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 만약에 뭐 부재자의 재산의 보존 행위나 이용 행위는 특별히 법원의 허가를 받지 않아도 가능하지만 재산 관리인이 부재자의 재산을 처분한다든지 뭐 담보 설정, 저당권 설정이라든지 매각 행위 이런 것들은 다 처분 행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부재자의 과 같은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를 할 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허가받지 않고 처분 행위하면 그 효과는 어떻게 된다? 무효가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해하셨죠? 일단 재산 관리를 직접 부재자로부터 직접 재산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 위임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위임 계약에서 맺어진 그 임무에 따라서 행위를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서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으로서 선임됐다면 이때는 일정한 행위의 제한을 받게 된다는 것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틀렸죠, 여러분. 틀린 지문. 왜 틀린 것인지 아시죠? 종전의 수임인으로서의 지위가 계속 진행된다. 그 효력이 유지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종전 수임인의 재산관리 처분권한은 종료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대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틀린 지문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실종선고로 넘어가 보시죠. 여러분 실종선고. 자, 1. 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에서 실종선고를 해야 한다. 여러분 여기서 5년간 분명하지 않다. 이 5년 이건 보통 실종이죠. 그 기간 보통 실종에서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자 실종선고 청구권자는요. 이 실종 부분에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
맞습니다. 그리고 실종 선고를 하회한다고 되어 있죠.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회한다는 것은 필연적 선고입니다. 요건이 갖추어지면 실종 선고 요건이 갖추어진다면 반드시 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필연적 선고예요. 선고를 할 수 있다라고 지문 구성하면 틀리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잠시 우리 실종 부분에서 자, 이 부분은요, 여러분 핵심 자료 아시죠? 자, 시무 교재의 지문 분석이 아니고 핵심 자료. 자, 항상 곁에 두시고 여러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기초지만 우리가 실종 선고를 하기 위한 요건 한번 확인할까요? 부재자 생사가 불명해야 됩니다. 생사가 불명해야 한다. 불명.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다. 그 다음에 일정한 실종 기간이 경과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실종의 유형에는 보통 실종과 특별 실종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종은 최후 소식이 있는 때로부터, 자, 그러니까 행방불명된 경우, 그러니까 최후 소식, 그 사람을 마지막으로 본 때, 이때로부터 5년을 우리가 실종 기간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특별 실종은 4가지 유형이 있는데, 전쟁 실종, 선박 실종, 항공기, 위난 실종에 나누어지죠. 그래서 전쟁이 종지한 때, 그 다음에 선박 실종은 선박이 침몰한 때, 항공기 실종은 항공기가 추락한 때, 그 다음에 위난 실종은 여러분 지진이나 화재나 홍수, 해일 이런 것에 의해서 실종됐을 때는 위난이 종료한 때로부터 모두 공통적으로 얼마? 1년의 실종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 같이 나누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암기는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여러분 가끔 우리 객관식에서 이런 지문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제 곧 시무 지문 분석에서 여러분 확인되시겠습니다만은, 자, 해녀가 물질을 하다가 해삼이나 멍게 이런 것을 채취하기 위해서 물질을 하다가 잠수를 했는데 부상을 하지 않고 있다. 떠오르지 않고 있다. 그렇게 해서 실종이 됐어요. 자, 이런 경우를 뭐 특별 실종, 무슨 위난 실종인 것처럼 해가지고요, 위난 실종인 것처럼 해서 지문을 구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그래서 1년간 생사가 불명할 때는 사망수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는데, 그건 무슨 실종입니까? 여기 나와 있는 위난은 그런 정도의 실종이 아닙니다. 이건 그야말로 규모가, 그렇죠, 어떤 천재지변, 불가항력적 어떤 사태, 이런 정도가 돼야지 위난 실종이 되는 거예요. 지진, 화재, 대화재, 그렇죠, 산불, 그 다음에 홍수, 해일, 쓰나미, 그렇죠, 그런 것들 정도의 규모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이 물질하다가 실종됐다면 이건 뭐예요? 보통 실종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5년이 필요하다는 거죠. 네, 그것도 한번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가 있어야 한다. 실종 선고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실종 선고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이해관계인은 배우자, 물론 법률혼 관계의 배우자라는 것은 당연하죠.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네, 그 다음에 상속인. 또 상속인도요,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서의 상속인하면 이것은 제1순위 상속인만을 의미합니다. 잠시 후에 그림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잠시 여기 좀 갔다가 오겠습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죠. 판서된 부분. 자, 실종 선고 청구권자로서의 상속인 하면, 자, 예를 들면 A가 지금 부재 상태로 왔어요. A가 지금 실종 상태가 됐단 말이에요. 이 A가 그렇죠, 부재자입니다. 지금 생사가 불명해요. 근데 행방불명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났는데 소식이 없습니다. 살아있는지 어딘가 죽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랬을 때는 일단 A의 상속인의 지위에 있는 자, 어때요? C는 A의 자입니다. 자녀, 직계 비속이죠. 그리고 배우자, B는 A의 처, 배우자다. 그러면 직계 비속과 배우자가 1순위 C가 1순위 직계 비속이 1순위지만 배우자는 비속과 공동 상속인의 지위에 놓이게 되니까 이때 실종 선고 청구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재자 A의 부모,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부모라든지 직계 존속이라든지, 또는 여기 형제자매 같은 E를 제가 형제자매로 표현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실종 선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해당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왜냐하면 순위가 벌써 2순위, 3순위로
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될 수 없다. 네, 없다. 자, 여기 되셨죠? 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지문에서 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실종 선고 절차, 그러니까 실종 선고를 내리기 위한 어떤 요건을 지금 보고 있었습니다. 생사가 불명해야 되고 일정한 실종 기간이 경과돼야 되고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 청구가 있어야 한다. 그다음에 자, 공시착오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종 선고 청구하면 6월 이상, 예? 최소 6개월 이상의 공시착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청구인 김말래, 피청구인 홍길동. 김말래는 누구일까요, 여러분? 그렇죠. 여성 이름 같은 느낌 들죠? 예, 홍길동의 처입니다. 처. 김말래, 청구인, 피청구인 홍길동. 자, 그래 놓고 어떻게 나옵니까? 네, 상기의 피청구인 홍길동은 생존의 신고를 바란다. 만약에 아래 기간 동안 생존 신고 없을 때는 실종 선고를 받는 수가 있다. 무슨 법원 판사 아무개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공시착오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래 기간 동안 했을 때 그 아래 기간을 보면 여러분 공시착오에 나와 있는 기간을 딱 따져보면 딱 6개월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6월 이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6개월로 통상 이렇게 기간을 공시를 하죠. 그래서 공시착오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 공시착오는요, 실종선고 취소 절차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종선고 취소는 또 뭐냐? 이것은 실종선고 받은 자가 만약에 살아서 돌아왔다든지, 즉 생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살아 돌아왔다든지, 아니면 실종선고에서 사망한 시점과 다른 시기에 사망했다는 확정이 드러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미 내려진 실종선고를 뭐 해야 돼요? 취소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취소 선고를 해야 되는데 그 취소 선고 절차에서는 뭐가 필요 없다. 공시착오는 필요하지 않다. 이런 것도 여러분 염두에 두십시오. 가끔 지문에 함정을 파서 나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강의 서두에서 설명드렸지만 이상 요건이 갖춰지면 법원은 반드시 실종 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선고는 뭐다? 필연적 선고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이왕이면 여기까지 좀 잠깐 보시죠. 자, 실종 선고 효과가 돼요. 선고를 받게 되면 실종 기간 만료 시에 사망수로 간주된다. 따라서 자, 부부 사이는 혼인 관계가 종료합니다. 종료하고요. 그다음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그리고 이 항을 보면 실종자 종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만을 종료케 합니다. 공법 관계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종자가 어딘가에서 살아있다. 사실은 자신에게 실종 선고가 주소지에서 내려졌지만 어떤 신주소지에서 살아있다. 그렇게 해서 범죄를 그쪽에서 신주소지에서 범죄를 저질렀다면 형법상 범죄 성립 유무에 대해서는 그대로 성립될 수 있다. 범죄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실종 선고 효과는 그런 법률 관계에 대해서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공법 관계에는 선고 효과가 미치지 않는다. 이런 것도 봐주시고, 그다음에 생환 후의 법률 관계나 살아 돌아온 후에 법률 관계나 신주소지, 새로운 주소지에서의 법률 관계는 아무리 자신에게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그 효과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실종 선고 제도는 실종자의 권리 능력 자체를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실종 선고 받았다 하더라도 그 자의 권리 능력이 소멸하는 거 아니다. 그렇죠? 어디선가 행위를 하고 있다면 그 행위의 효과는 그대로 발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한번 보셨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만 보고 지문으로 좀 가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 그림까지만 잠깐 보시죠. 자, A라는 자가 행방불명이 됐어요. 여기 2017년 2월 5일 행방불명이 됐어. 자, 행방불명이니까 이제 보통 실종 요건이죠. 그래서 기다리던 A의 처 B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A의 처 B가 실종 선고 청구를 했습니다. 언제? 2023년이니까 어때요? 한 5년 지나고 6년쯤 돼. 6년하고도 한 1개월쯤 지나가지고, 그죠? 그래서 실종 선고 딱 5년 됐을 때 청구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나요? 아닙니다. 5년 지나면 그때부터는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2023년 3월 5일 A의 처 B가 실종 선고 청구를 했고요. 그럼 가정법원은 청구를 받자마자 공시착오를 띄웠네요.
예? 자, 뭐, 이렇게 한 4일 정도의, 그 시간 간극이 있습니다만은, 예? 23년 동년 3월 9일 가정부부는 공시채고를 띄웠다. 공시채고는 여러분, 아까 보셨죠?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다 그랬죠. 자, 이렇게 해서 공시채고 띄웠고, 정확하게 동년 9월 9일 실종 선고가 떨어졌습니다. 살아있다는 생존 신고가 없으니까 선고를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종 선고는 여러분, 간주주의를 취하거든요. 간주주의 또는 의제주의 같은 말입니다. 자, 반대되는 개념은 뭐예요? 추정주의죠. 자, 우리 민법은 실종 선고에 대해서는 추정주의를 취하지 않고 간주주의를 취합니다. 따라서 그 결과 행방불명 최후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몇 년? 5년. 계산해서 최후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5년. 그러니까 보통 실종이니까 최후 소식이 있은 때로부터 5년이지, 특별 실종 같으면, 항공기 실종 같으면 항공기가 추락한 때로부터 1년. 아까 그렇게 봤죠. 그렇죠? 전쟁 실종은 전쟁이 종지한 때로부터 1년 그랬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실종이니까 5년의 실종 기간 필요하고, 딱 그래서 기간 계산하면 2022년, 자, 2017년 2월 5일 행불이니까 2022년, 그리고 이것은 초일, 첫날, 행불된 이날을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간 계산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초일 불산입의 원칙이라는 기간 계산의 원칙적인 계산 방법에 따라서 초일 불산입을 해서 계산을 하면 2022년 2월 5일 해당되는 날의 종료, 즉 24시로 사망수로 간주가 된다는 겁니다. 24시로 사망수로 간주된다. 근데 여러분,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 뭐 날짜, 여기 실종, 그러니까 사망으로 간주되는 시점이 2022년 2월 5일 오전 0시냐, 아니면 24시냐, 뭐, 이렇게까지 민감하게 만들어서 디테일하게 지문을 구성해서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저기 기간 계산 방법에 가면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지문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물어보지, 여기서는 그런 것까지는 함정을 파지 않으니까 그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2022년 2월 5일 24시로 사망수로 뭐요? 추정이 아니고 뭐 간주, 그렇죠? 사망 간주라고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수로 간주가 된다. 그러면 사망 간주가 되니까 그 효과는 어떻게 돼요? 사법상 종래 주소나 거소를 중심으로 한 사법적 법률 관계만을 종료케 한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뭐가 돼요? 상속이 개시되고, 그 다음에 부부 사이의 혼인의 종료를 가져오고, 됐죠. 그럼 이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돼요? 잔존 배우자는 뭐 재혼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지금이야 뭐 간통죄가 없으니까, 그렇죠? 과거로 돌아가면, 간통죄가 있었을 때로 돌아가면, 만약에 사망 간주된 이 시점 이후부터 배우자가 재혼하더라도 간통 문제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렇게 과거에는 또 민법에서 그런 것까지 설명이 됐었겠죠. 지금은 이제 의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네, 자, 여러분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셨고요. 자, 이제부터 시무, 우리 지문 분석 끝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소는 보셨고, 그 다음에 부재 실종, 이것도 여러분 봤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부터 보시죠. 민법 제27조의 실종 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부재자의 법률상 사망으로 해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신분상 또는 경제상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면하게 되는 사람을 뜻하므로, 자, 이거 다 하면 불필요한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 부분은 뭡니까? 부재자의 자매로서, 형제자매로서 이순위 상속인에 해당하는 자도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다. 참 사무관 문제는, 그렇죠, 쓸데없이 지문이 너무 길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될 수 있다. 맞습니까? 틀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이제 일반 시험에서 사례 형식으로 케이스로 출제할 때 어떻게 되냐면, 갑에게는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십시오. 갑에게는 언니 을과, 그 다음에 언니 을과 엄마 병이 있다. 근데 이 갑이 배낭여행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설문을 이렇게 전개를 하죠. 자, 이때 이제 뭐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라면 이때는 어떻게 돼요? 갑에게는 언니 을이다. 언니는 형제자매고, 그 다음에 엄마 병이 있다 했습니다.
당연히 실종선고, 물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직계비속이 없다는 거죠. 아직 미혼이니까. 미혼의 가분하고 시작되겠죠. 그랬을 때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 1순위 누구예요? 엄마죠. 직계존속. 자, 직계비속은 없으니까 직계존속이 1순위고. 그러면 언니는 2순위에 해당이 되죠. 자매로서. 그렇죠? 그러니까 해당될 수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3번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한테 맡겨도 됩니다만은 2번 부재자 자매로서 2순위 상속인에 불과한 자는 자, 중약하고요. 실종선고를 청구할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 맞죠? 그러니까 지문이 길 때는 사실 이런 부분은요. 앞부분 보시고 마지막 부분 결론 보시면 답 뜹니다. OX 판단 뜹니다. 나옵니다. 중간 부분을 비트는 경우는 극히 드물거든요. 네. 중간 부분을 비트는 것은 특별한 경우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는 처음, 마지막 확인하면요. 답 뜹니다. OX 판단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자, 요거 옳은 표현이었죠? 제가 X를 칠 뻔했습니다. 자, 네. 다시 보겠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 부재자가 사망할 경우 1순위 상속인뿐 아니라 후순위 상속인들도 실종선고 청구할 수 있다. 볼 거 없네요. 틀렸네요. 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3번 잠수 장비를 착용한 채 바다에 입수했다가 부상하지 아니한 채 떠오르지 아니한 채 행방불명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27조 제2항의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 실종이라 할 수 없다. 어떠세요? 옳은 표현이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위난 실종이 아니고 보통 실종으로 처리를 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 잠수 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입수해서 부상하지 똑같죠. 자, 행방불명되었다면 1년의 특별실종기간이 진행된다 했는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위난실종으로 본다 이 소리인데 당연히 틀렸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여러분 보시면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서 해산물 채취하다가 행불이 됐다. 무슨 실종? 보통 실종. 따라서 위난이라고 할 수 없다. 위난실종에 해당되지 않는다. 맞고. 자, 그 다음에 실종선고 효과에서 1항.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일의 사망수로 간주한다. X. 선고일이 아니고 실종선고가 있게 되면 계산을 어떻게 하죠? 선고일로부터 5년입니까? 아니죠. 보통 실종 같으면 최후 소식이 있을 때, 즉 행불이 된 그때로부터 5년. 그렇죠? 그것도 실종선고가 있었을 때를 전제로 하는 거죠. 특별실종은 아까 보셨지만 추락, 침몰, 종지, 종료. 어떤 실종이냐에 따라서 항공기, 선박, 전쟁, 위난. 그렇죠? 그에 따라서. 그 다음에 2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한 때 사망수로 본다. 이것도 여러분 이 자체만으로는 여러분 틀린 것이죠. 선고를 받고 1년 경과. 그럼 선고일로부터 1년 이 소리인데, 근데 이 지문은 이제 보통 실종인지 특별 실종인지 앞에 정확하게 이제 제시는 하지 않았죠. 어쨌든 선고를 받고 1년 틀렸습니다. 보통 실종은 최후 소식이 있을 때로부터 5년. 특별 실종은 이제 또 반복하면 여러분 지겨워집니다. 아시죠? 무슨 말인지.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부분 이 5항은요. 자, 사망수로 간주된 자가 그 이전에 생사불명의 부재자로서 재산관리에 관해서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 자, 법원으로부터 재산관리인이 선임됐다 그랬죠? 이건 어때요?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법정대리인 자격이라 했죠. 따라서 이 재산관리는 부재자 사망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계속하여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여러분, 이것 아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됐다는 거죠. 그러면 일종의 법정대리인으로서 그 재산관리인의 선임 결정의 취소 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있기 전까지는 아무리 그 부재자가 사망이 확정됐다 하더라도 또는 실종 선고가 내려졌다 하더라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으로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는 반드시 법원으로부터 선임 결정 취소 처분이 있어야 돼요. 취소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관리인의 권한이 그대로 유지된다. 지속된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기
따라서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재산관리인의 처분 행위에 의해서 등기가 됐다. 어떤 등기가 됐다면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바친 것으로 추정된다. 네, 추정된다. 뭐 틀림없습니다. 자, 옳은 지문이죠. 그 다음에 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재자 사망을 설사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미 선임된,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에 대한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 사망이 확인됐다면 아무리 사망이 확인됐다 또는 실종선고가 떨어졌다 라 하더라도, 따라서 사망수로 간주됐다 하더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에 이루어진 법률관계는 그대로 그 효력이 유지된다. 어떠세요, 여러분? 자, 한번 보시면 법원의 처분허가 등 모든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둘 다 옳은 지문. 자, 지금 제가 설명이 조금 좀 길어졌는데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강조드리면, 법원으로부터 선임된 재산관리는요, 그 재산관리인의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은 한 아무리 그 부재자가 실종 선고를 받아서 사망수로 간주됐다 하더라도 또는 실제로 사망이 확인됐다 하더라도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은 부재자의 재산관리로서 이미 행한 법률관계는 그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유효한 행위로 추정된다. 여러분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항 보실까요? 피상속인의 사망 후에 실종 선고가 이루어졌으나 그 실종 기간이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만료된 경우 실종 선고된 자가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이건 판례 좀 참조하시고요. 그 다음에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반증을 들어 선고 효과를 다툴 수 없다.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는 반증을 들어 선고 효과를 다툴 수 없다. 이거 여러분, 실종 선고는 무슨 주의입니까? 간주주의를 취한다 그랬죠. 따라서 취소되지 않은 한 아무리 반증이 제기되더라도, 생전에 반증이 제기되더라도 선고 효과를 다툴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실종 선고는 간주주의를 했지만 간주주의가 아니고 추정주의를 취하는 경우는요, 우리 가족관계 등록법상 인정사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정사망은 사망의 확신성이 대단히 높아요. 근데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 어떤 사고가 이제 어떤 공장에 어떤 큰 대화재가 발생했는데, 아무리 수색 작업을 해도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우리는 과거에 엄청난 사고를 겪었죠.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등등 아주 큰 엄청난 어떤 사고를 겪은 바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사고 발생 이후에 100일 이상의 수색 작업을 했음에도 끝끝내 시신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요. 분명히 백화점이 붕괴되기 전에 백화점 내 매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발견된 것은 그 백화점 매장 직원의 그 명찰입니까? 여러분, 사원증하고 신발, 구두 한쪽만 발견되고 시신은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 이런 경우들이 여러 건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종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 그 당시는 호적법이라고 있어요.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호적법상 인정사망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사망의 확신성은 대단히 높지만 시신을 발견하지 못했을 때, 이때 어떤 절차를 밟을 수 있냐? 인정사망으로 처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인정사망으로 처리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곧바로 보통 실종처럼 5년이 필요가 없습니다. 실종기간이 필요 없이 바로 절차에 따라서 즉시 사망수로 이렇게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례가 또 있거든요. 여러분, 과거에 그 칼 대한항공 여객기 그 소련 전투기에서 격추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도 탑승객 명단에는 분명히 있는데 시신을 끝끝내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이건 분명히 항공기 추락이니까 특별 실종으로 쳐야 되지만 당시에는 어떤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족들의 보호 필요성이 너무나 크다. 유족들이 너무 그 슬픔을 이길 수 없고 또
보호 필요성이 있다. 여러 가지 그 보험, 생명보험의 그 효과라든가 이런 것들의 효과를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일부는 실종으로 처리되지 않고 인정사망으로 처리된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인정사망으로 처리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실종, 한국의 실종은 출하간 때로부터 1년이 필요하잖아요. 1년 지나야 사망수로 간주되지만 인정사망으로 되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사망수로 효과를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에 가입된 피해자가 가입된 경우에, 사망자가 가입된 경우에는 그 유족들에게 즉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고, 그렇죠? 뭐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수급 효과가 곧바로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서 유족의 보호가 가능하다. 뭐 그런 이슈가 당시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가 좀 약간 좀 벗어났는데, 바로 그 인정사망은 실종 선고는 간주주의지만 가족관계등록법상의 인정사망은 추정주의를 취합니다. 추정주의는 뭐예요? 반증이 제기되면 특별 절차 필요 없이 바로 효과가 뒤집어집니다. 실종 선고는 간주주의를 취하니까 간주주의는 뭐예요? 사망수로 본다죠. 그러니까 만약에 생환,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 하더라도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별도로 거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실종 선고 취소 절차를 가정법원에서 별도로 거쳐야 돼. 그래야지만이 결과를 번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정사망은 추정주의니까 반증이 제기되면 살아있다는 증명이 드러나면 곧바로 특별 절차를 거칠, 법원의 특별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결과를 뒤집을 수 있다. 이게 추정과 간주와 추정의 차이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추정주의는 꼭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뭐 된 것으로 추정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간주주의는 뭐예요? 뭐뭐 한 것으로 간주한다라든지 뭐뭐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오죠. 본다는 간주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요. 또 우리 민법, 자, 이왕 나온 김에 한꺼번에 다 정리하죠. 우리 민법 제30조에 하면 동시사망의 추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2인 이상이,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했을 때는 동시에 사망수로 본다가 아니고 추정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민법 30조에 따라서 이것을 동시사망의 추정 또는 동사추정주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이것은 간주주의가 아니고 추정주의를 취한다. 자, 됐고요. 자, 그러면 계속 보시죠. 3번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한 반증을 들어 선고 효과를 다툴 수 없다. 왜? 간주주의니까. 같은 지문이죠. 같은 지문이고요. 자, 마지막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종소가 취소되지 않은 반증을 들어 효과를 다툴 수 없다. 안 봐도 되겠네요. 넘어갈게요.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옳은 지문이죠. 자, 실종 선고가 취소되지 않은 한 실종 기간이 만료하여 사망한 때로 간주된 시점과 달리 사망 시점을 정하여 이미 개시한 상속을 부정하고 이와 다른 상속 관계를 인정할 수는 없다. 자, 그러니까 실종 선고가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생겼다면 취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그 취소 절차를 거쳐서 취소 선고가 내려지지 않는 한 이미 부여된 효과를 뒤집을 수는 없다. 이해됐죠? 이렇게 하시고요. 이 나머지 3, 4, 5번 지문 모두 똑같습니다. 네, 모두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그렇죠? 각종 횟수를 달리하여 또는 직종을 달리하여 이렇게 출제되더라도 바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마지막 3번은 틀렸죠. 실종 선고 취소 사유가 있으면 선고 취소가 있기 전에도 선고로 인해서 개시된 상속 효력을 바꿀 수 있다. 부인할 수 있다는데 부인할 수 없다. 실종 선고 취소 절차가 있기 전까지는 이미 내려진 선고 효과를 부인하지 못한다. 틀렸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나머지도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같은 취지의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 요 질문 한번 보시죠. 실종 선고 취소 사유가 증명되어 어떻게 됐다? 여러분, 참고로 실종 선고 취소 사유는요. 자, 이거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자, 실종 선고 취소의 요건은요. 자, 잘 물어보십시오. 여기 취소 요건 나오죠. 실종자가 생존한 것으로 판명된. 이게 이제 주로 실종 선고 취소 사유로서 시험 나오면 이게 거의 이 사례가 주를 이루죠.
근데 그 외에도 실정선고 취소에 해당될 수 있는 게 또 있다는 겁니다. 2번에 보시면 선고에 의한 사망 시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확정이 있다. 이 소리가 뭡니까? 자, 방금 이 위에 그림에서 이렇게 해서 행불이 돼 갖고요. 이렇게 해서 절차 거쳐서 사망수로 간주를 했는데, 자, 여러분 참고로 그냥 들으십시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A라는 사람이 행불자가 지방의 어떤 시립병원에서 행여병사자로 처리돼 갖고요. 마지막 심장 박동이 중지되고 호흡이 끊어졌다. 그러니까 심폐정지에 따라서 사망수로 된 때는 사실상 2023년 한 1월 추운 겨울이었다. 이때 사망수로 진료기록부가 어떤 지방의 시립병원에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증거가. 그렇죠. 이런 경우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보통 실종 선고에서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나? 아니면 심폐정지에서 그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에서 사망수로 간주되나? 죽은 건 죽은 거 아니냐? 이게 뭐 시시비비를 따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실종선고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언제 사망이 확정됐냐에 따라서 상속 문제에 중대한 변동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2번 선고에 의한 사망 시기와 다른 시기에 사망한 확정이 있는 경우 이것도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참고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있어요. 실종기간 기산점 후 어느 시기에 생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건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2017년 2월 5일부터 따졌는데 사실은 이 뒤에 2018년도에 이 사람을 본 사람이 있다. 예를 들면 이 A를 2018년도 3월에 이 사람이 생존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요? 다시 실종선고 취소하고 다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 취소 요건이 2번과 3번을 여러분 참고하시고요. 주로 1번만 기억하셔도 무방합니다. 1번. 문제 출제될 때는 이 1번을 케이스로 한다든지 해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이 정도만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마지막 지문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시무 교재 39페이지입니다, 여러분. 자, 4번 실종선고 취소 사유가 증명되어 뭐 생환이 됐다. 아까 방금 세 가지 요건 보셨죠? 증명되어 실종선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선의로 한 행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건 그대로 뭐하다? 유효하다는 뜻이죠. 그죠? 이미 한 행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영향이 없다는 소리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긍정적으로. 그리고 이거 객관식에 나올 때 어떤 부분이 이거 중요하냐면요. 이 부분이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요 부분. 예? 실종선고 후 취소 전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좋습니다. 이 부분을 잘 고칩니다. 뒷부분보다 여기를 고쳐요. 기간 만료 후 선고 취소 전 이렇게 바꿔내기도 하고 그럼 틀립니다. 자, 옳은 지문으로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보시면 권리주체 자연인에 대한 모든 지문은 분석하셨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